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 인맥자랑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자 54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비브루 와사비님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운 인생 와사비입니다. 이것도 준비 엄청 하셨어요. 영화를 맵게 봅니다. 네. 참고 제가 그 녹음하는 사이에 이제 비브루 와사비를 이제 봤어요. 드디어 그 사이에 이제 빈 시간 동안에 나중에 레벤드망 할 때 얘기를 아마 다시 꺼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봤다. 혹시나 어떤 영화인지 저도 그때는 뭐지 비브루 와사비가 뭐 했는데 그리고 처음 봤어요. 와차 무료였을 때. 네. 근데 그거에 감상평은 좀 이따 얘기하고 오늘은 또 새로운 분이 저희 방송에 찾아주셨습니다. 다영님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박다영입니다. 이렇게 실명을 말씀하셔도 되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너무 유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유명인이 아니어서 사실은 그래서 이 닉네임을 좀 저희가 하기로 했었는데 건가요? 뭐 네 원하신 대로 바꿀 수도 있고 그냥 네 진행하시는 걸로. 네네. 본인 소개 잠깐 간단히 뭐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살고 계신지 잠깐. 저는 일단 대학에서 영화 전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석사도 영화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영화랑 관련해서는 좀 계속 학생처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영화로 결국엔 또 일을 할 것이고 네. 하고 싶고 아무튼간에 저희 방송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30분 30답이 보통 원래 하고 난 다음에 비브루 와사비 오늘 이렇게 오셨다시피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순서가 좀 꼬여가지고 그러면은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자세한 개인적인 영화 이야기, 뭐 영화 이제 취향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오늘은요, 오늘은 2022년 상반기. 벌써 2022년이 다 지나갔어요. 절반이 벌써 지나갔어요. 언제 이렇게 손살같이 지나간지 모르겠지만 상반기에 이제 키노라이츠 어플리케이션 보면은 제가 계속 매주마다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괜찮았던 영화가 한 여러 편이 있는데 거기 중에 한 10위권 중에 있는 영화를 오늘 한번 3개 이번 시간 3회 연속으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이른바 2022년 상반기 개봉작 그레이트 3인데 오늘 첫 번째 작품으로 어너더 라운드를 먼저 꺼낼 예정입니다. 어너더 라운드가 어떤 영화인지 잠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나더 라운드는요 2013년에 개봉했던 매즈 미켈슨 주연의 영화 더 헌트를 연출했던 토마스 빈터베르그 감독의 신작입니다. 더 헌트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번 어나더 라운드가 상당히 다른 분위기에, 그러니까 훨씬 더 유쾌한 영화로 찾아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한 시놉시스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위기의 중년을 보내고 있는 학교 선생님이자 친구인 네 남자가 인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한 연구 논문의 가설을 직접 실험해 보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이 실험이 점차 커다란 무게가 되어서 이 네 사람한테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치닫는지 유쾌하게 때로는 서늘하게 조망하는 영화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요. 춤추지 않던 남자가 종국에는 춤추게 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면 듣는 분들이 조금 더 궁금증이 생기시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는 이제 스포일러가 여기서까지는 이제 지금 현재 스포일러가 없는 거고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인 스포일러가 이제 시작이 될 건데 비브루 와사비님 이거 언제 보셨나요? 좀 오래되지 않나요? 전 이거 보니까 2월에 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보려고 했었는데 이 영화가 쭉 매진이었고 맞아. 네, 진짜 취소표가 안 풀렸을 정도로 화제작이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 2020년 부산국제영화제가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1회차밖에 상영이 안 했잖아요. 네, 맞아요. 같은 시간에 있었던 영화 다른 영화 뭐냐면 운디네가 있었거든요. 네. 사실 저도 운디네랑 이거랑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얘는 금방 개봉을 해줄 줄 알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네. 그런데 웬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영화상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개봉을 안 한 거죠. 그러다 안 하다가 올해 1월로 연기가 돼서 개봉을 했던 건데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고 어떻게 보셨나요? 저요?
저 이 영화 그 토마스 빈터베르크가 지금까지 찍었던 영화의 연장선이기는 한데 분위기가 정반대라는 점에서 되게 재밌었고요. 네, 저는 이 영화를 한 남자가 춤추게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 남자가 자기 삶 누군가의 죽음을 맞이하고 어떻게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가 인용하는 텍스트가 키에르케고르라는 덴마크 철학자가 있거든요. 이 철학자의 사유 같은 것들이 영화 곳곳에 비어 있는데 이거를 알고 나면 더 좋게 보이는 영화고 그냥 봐도 되게 재밌는 영화거든요. 약간 이거가 덴마크 사람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에게는 낯선 정서가 조금 있긴 해요. 왜 저 인간들은 저렇게 술을 퍼마시는가? 한국에서 저렇게 나가면 다음날 출근을 못 하는데 저 사람들 왜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출근을 하는가? 이런 의문심부터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숙취 때문에 먼저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맞아요. 첫 장면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첫 장면이 그 사람들이 그 맥주 마시면서 이렇게 경주를 하는 장면이 시작되는데 맞아. 근데 맥주를 계속 마셔야 돼요. 그냥 끊임없이. 어디 뭐 코스에 다다를 때마다 한 병씩 무조건 마셔야 되고 이런 네. 룰이 있었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취한 다음에 기차에 타가지고 막 난동 부리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오프닝 크레딧이 이걸 보면서 와, 이 영화 진짜 술 마시는 이야기만 나오겠구나 했는데 진짜 술 마시는 이야기만 나오는? 그래서 술 마시는 분들한테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론이 실제로 존재를 하는 이론인 거잖아요. 그 부분은 네. 노르웨이 한 심리학자가 발표했다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결국에는 인생의 저는 희로애락이 관련 이 포인트라고 봤거든요, 작품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 작품의 주인공 마르틴이 음주 실험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이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제 기쁨이었죠. 술을 마시면서 기쁨이 이제 분노가 되는 과정이 있었고 분노가 또 이제 슬픔이 되는 과정도 있었고 근데 그 슬픔이 이제 즐거움을 승화되는 과정이 마지막에 나왔던 그 춤이었고 네. 그런 춤 사이가 그랬던 거고 안 그래도 매즈 미키슨이 어린 시절부터 기계체조를 했었고 무용수로 활동을 했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 장면이 좀 더 격조 있게 보였. 정말 잘 찍었고 저는 그래서 매즈 미키슨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아까 전에 뭐 그 영화도 있었겠지만 저는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죠 당연하게도 네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 거기서도 그래 그린델왈드 범죄가 아니고죠 저 뭐야 덤블도어의 비밀 네. 거기서 매즈 미키슨은 사실 바뀌면서 전 매즈 미키슨이 그 영화 보기 전에는 이 배우가 좀 나와서 한번 춤동작도 하면서 막 기술도 쏘고 그렇지는 않았다. 춤추면서. 네 춤추면서 뭐 할 줄 알았어 나는 기술을 그린델왈드가 싸울 때 그런 건 없었다. 약간 매즈 미켈슨 아저씨의 이력이 주목할 만한 게 이게 토마스 빈터베르크의 뮤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덴마크의 또 다른 병맛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독과 되게 이상한 영화를 많이 찍더라고요. 그 정육점 직원으로 나온 그 네 맞아요. 영화 말씀하신 거 맞죠? 맞아요. 그 감독이 진짜 병맛 영화를 많이 찍는데 맞아. 약간 거기서 똘끼를 다 방출하고 할리우드에서는 되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어나더 라운드의 주인공과도 비슷한 술 마실 때 똘끼를 다 보여주고 현실에서는 약간 무기력한 철학교사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잘 맞는 느낌이었어요. 할리우드에서는 약간 그런 정중한 약간 악역 같은 예를 들면 카오스 워킹에서도 약간 네. 그런 역할이었고 시장인데 약간 그런 시장이었고 로그원에서는 아버지로 나왔었구나. 그 주인공이 아버지로 나왔었고 폴라가 아마 좀 영화가 좀 별로 안 좋긴 했는데 넷플릭스 영화 네. 거기서도 뭔가 좀 고독한 그런 킬러로 나오죠. 킬러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더티 섹시의 거의 정점에 달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럼 다영님은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조금 이제 아슬아슬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여나 이게 이제부터 이제 말해도 되는 거죠. 네네. 네. 혹여나 이제 술을 마시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통이 날까봐 그게 좀 너무 불안불안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이제 무료한 삶을 살아왔을까라는 거를 좀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이 남자들이 사는 사회가 얼마나 좀 폐쇄적이고 음. 단조로운 곳인지를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대화를 좀 살펴보면은 어린 시절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성인이 돼서 서로는 뭔가 직장을 가져서 학교의 선생님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하면 전근을 간다는 개념이 있는데 그렇죠. 이들은 전근도 안 가고 같은 학교에서 매년 신입생을 받으면서 얘네들을 졸업시키면서 계속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중년의 위기를 포함한 이 사람들의 이제 처한 상황이나 이들이 이제 속해 있는 사회 자체가 무료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빈터베르그 감독이 전작 더 헌트까지도 이제 같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사람이 덴마크라는 곳의 폐쇄성을 영화에서 되게 자주 드러내려고 하는 감독이구나라는 거를 좀 보면서 느꼈어요. 네, 맞습니다. 덴마크 국가를 부르는 신이 있어요. 네네. 그 어린아이가 가슴을 얹고 맞아요. 예, 이게 덴마크의 약간 죽음? 덴마크 정신의 죽음에 대한 애도가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아, 약간 이 빈터베르크 감독의 그 영화를 하기 전에 저희가 덴마크에 대해서 약간 문화적인 이미지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덴마크 하면 뭐가 제일 세계인의 머리에 떠오르냐면 덴마크 햄릿이 나고자 하는 곳. 그렇죠. 그래서 햄릿은 계속 뭔가 유령 같은 거에 휩싸면서 이거냐 저거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사느냐 죽느냐 뭐 투비or not to be 이런 식으로 계속 불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덴마크가 되게 미친 나라라고 하기는 그런 좀 우울한 나라인 이유가 이 빈터베르크랑 같이 활동한 감독이 라스 폰 트리에 맞아. 그렇죠, 맞아요. 약간 이 나라에는 우울한 끼 같은 게 약간 있는 듯한 느낌이고 멜랑콜리가 이렇게 서려 있는 나라처럼 느껴진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정서도 되게 우울한 것이 깔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 뭐 데마크는 여기뿐만 플러스 하나면 저거죠. 동화 작가 안데르센. 안드레센. 네, 맞아요. 안데르센 고향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작품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빈터베르크의 감독 이제 얘기를 본격적하자면은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도그마 95선언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영화의 순수성을 회복하고자 아까 말씀드렸던 라스 폰 트리에 감독도 있을 그쵸. 것이고 맞아요. 크리스티안 레브링, 소렌 카우 야콥슨 감독이 있는데 이제 이 감독들이 사실은 다 같이 이제 해보려고 했었는데 하지만 이게 현실적인 제약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맞아요. 뭐 제한되는 상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거를 뭐, 다 지키면서 영화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네. 본인은 선언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자기를 억제는 어떤 프레임으로 작용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진짜로 찍은 거는 각 감독마다 거의 한 작품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죠. 셀레브레이션이 그 토마스 빈터베르크가 거의 도그마 95에 가장 가깝게 찍은 영화를 알고 있는데 네. 이 영화도 이상하게 사회 실험이라는 테마를 공유하고 있어요. 거기 그 작품이 아마 심사위원 특별상 칸 받았었고 거기서 톰미 역을 맡은 배우가 이 작품에도 출연했었고 네, 토마스 맞아요. 브라센 나왔었고 그러니까 도그마상의 그런 거죠. 촬영 로케이션, 뭐 카메라는 핸드헬드, 그렇죠. 네. 시공간 넘나드는 이야기는 안 된다. 네네. 장르 영화도 안 된다. 그 아마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이 그거였죠. 백치들이 그 살이었었던 걸로 기억나고 결국은 그래도 뭐가 있든 간에 덴마크 영화의 다양성을 늘려줬다는 의의를 제공한 실험이 됐었고 라스 폰트리에 감독의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 도그마 선언 너가 선언해놓고 왜 안 지키나요? 약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했던 인터뷰인데요. 그때 이제 라스 폰트리에 감독이 아니 내가 이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얘기한 거는 사실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선언이 법적 규약은 아니잖아요. 네.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되고 무조건 내가 이대로만 영화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영화의 어떤 사실성이라던가 뭔가 순수성에 더 가까우려면 이 방침을 좀 따라보면 좋아라는 어떤 서제스천이었다는 거죠. 더 헌트도 그러면 어쩌면 실험이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실험이죠. 네. 네. 인간의 윤리와 진실함, 그러니까 화해와 용서에 대한 실험이었고 내가 만약에 사실 이 영화 저도 이제 극장에서 보면서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거는 내가 너무 쪼여들어가서 내가 루카스면 내가 이 남자 상황이면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맞아요. 나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진짜 맞아요. 네, 이걸 억울하고 이제 이걸 분노라는 게 있는데 사실 그래서 매즈 미키슨 이 작품으로 나무주연상 칸 영화제 받았었고 너무 생애 처음으로. 대단하다고 저는 네. 생각을 했었고 그걸 다 표현한다는 게 정말 마지막에 그 총소리도 그 총소리 반응하고 나서 네.
자신한테 쐈을까 네. 그거 있었고 이 다음 작품이 사랑의 시대가 있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공동체랑 가족의 해체를 네, 맞아요. 보여줬던 작품이고 그 다음에 연출했던 게 쿠르스크 이것도 중에서 봤었던 건데 이 잠수함 폭발 실화였고 러시아라는 국가의 공동체가 자국의 안보와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개인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지금 러시아가 이제 군인들이 러시아 군인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거의 비슷한 게 됐고 정서의 가치 충돌 실험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까지 하면 다 실험인 것 같아요. 이 감독이 테마는 메인 테마는. 공동체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있을 것인가,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그 선택의 문제가 이 영화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의 사유를 일부러 들고 온 게 아닌가. 이 철학자를 2번이나 3번 정도 인용하겠다는 거는 이 사람이 이 철학자의 말 같은 걸 지켜서 영화를 만들겠다라는 선언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말에 그게 나오잖아. 청춘이란 무엇인가? 하나의 꿈이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꿈의 내용이다. 이렇게 네. 시작되죠. 그리고 그 면접을 보는 학생이 한 명 나오는데 걔가 약간 작년도에 그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시험을 두려워하고 있죠. 근데 유급을 당한 유급을 학생이어서. 당하고 그리고 술을 마셔가지고 그걸 극복해보고자 이렇게 시험 면접을 치르면서 키에르케고르의 불안에 관한 책을 이렇게 정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살짝 정리를 하자면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목자인데 독실한 목사인데 자기를 그 불륜으로 낳은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 자체에 의심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짜 원래 어머니가 죽고 그 같이 불륜을 저질렀던 하녀가 결혼했고 자기 어머니가 되었고 근데 이게 자기가 신학자가 되려고 하는데 자기의 존재 자체가 불결하기 때문에 신학을 포기하고 철학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게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체가 되게 모순적인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무기력한 덴마크의 정서, 그다음에 자기가 불결하게 태어났다는 수치심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철학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 이야기하는 거는 인간의 인생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미적 인간이 있고 윤리적 인간이 있고 그리고 이 둘을 넘어서는 종교적 인간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다루는 건 심미적 인간, 윤리적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미적 인간은 매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따르면서 살 것이냐, 윤리적 인간은 자신의 줏대를 지켜서 살 것이냐. 그래서 술을 마시는 순간에 계속 이 심미적 인간상을 움직이고 근데 술을 그 하나의 원칙을 세우고 난 다음에 도덕적 인간이 되었다가 새로운 원칙이 들어오면 또 그 선택을 통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다시 정립이 되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 인물이 반복하고 있다는 인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의 실험은 어쨌건 룰에 따라서 누군가 제시를 한 것이지만 이 사람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리면서 자기 자신을 정립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비유하자면 이 영화가 이렇게 국제영화상을 탔을 때 저는 이 영화가 되게 국제적인 영화라기보다는 덴마크의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왜냐하면 덴마크에서 키에르케고르의 존재감은 우리나라의 윤동주랑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동주를 봤을 때 느끼는 그 낯설음이 저한테는 이 영화를 볼 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네. 감독이 이걸 이제 주제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그 시를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젊음과 늙음, 젊다는 그런 경묘함과 늙어감에 따라 그것을 잃어간다고 하는 상실감을 그렸다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그거 보편적으로 만약에 따진다면 네, 그런 맞아요. 식으로 좀 접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울함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라는 테마는 지극히 덴마크에서만 나올 수 있는 테마라는 거죠. 덴마크가 맥주가 그거 하나 유명한데 덴마크가 축구 광고에 나오는 하이니켄이 아마 덴마크 술이 아닌가 싶은데 왜냐면은 덴마크가 칼스버그죠. 덴마크 칼스버그다. 칼스버그. 에서 아마 매즈 미켈슨이 칼스버그 광고를 아마
맞네요. 하고 있어요. 그 전속 모델이에요. 네 맞아. 그래서 맞아. 이 영화에 칼스버그 마시는 장면이 아마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서 아마 이거 PPL이 아닌가 엄청난 자신 광고 모델이니까. 사실 매즈 미켈슨이 왜 칼스버그 광고 모델인가요? 라는 그런 글도 봤었는데 당연하죠. 전 덴마크 사람이니까. 뭐 우리나라 저기가 네. 테라 관광하는 거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배우가. 맞아요. 그런 것듯이. 네. 아무튼 이 작품이 그래서 또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좀 연출의 음. 방식이 좀 술에 서서히 취해가는 과정을 촉각적으로 잘 연출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영화의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있는 저도 뭔가 술을 한 잔, 두 잔, 세 잔 마신 것만 같은, 그래서 종국에는 만취 상태가 되는 것 같은 체험을 제공한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술과 함께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이제 더불어서 중반부는 조금 이제 예상대로 흘러간다는 느낌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결말에 가서는 좀 확실히 달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하는 거지만은 술을 먹고 나면 내가 앞으로 술 먹으면 개다. 내가 인간이 아니다.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놓고서 며칠 후에 술을 또 마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처럼 술과 어떤 삶에 뗄 수 없는 이 관계를 상정하는 것만 같았고, 그리고 우리는 물론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삶이 이렇게 복잡하고 다채로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그 주인공의 댄스 시퀀스가 어딘가 뭔가 우당탕탕 우리네 인생? 약간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그래서 재미있었고요. 이제 특히나 영화 내내 이제 단 한 번도 재즈 발레를 추지 않았던 주인공이 엔딩 시퀀스에서 이제 물 만난 물고기처럼 막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좀 이유를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되게 좋았다. 그 장면이 생각이 많이 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춤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하자고 했을 때는 맨 처음 매즈 미켈슨이 좀 망설였대요. 그러니까 영화의 춤 장면이 좀 어울릴 것 같지가 않다고 망설였는데, 그래서 꿈이나 차라리 알코올에 취한 환상으로 처리하자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감독이 그걸 대체에 거절했고, 그래서 30년 만에 춤을 추게 됐다고. 그리고 세팅할 때는 사실 안무가랑 같이 준비를 했는데 촬영 당일에 사람들이랑 자동차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냥 거의 라이브 비슷하게 쳤대요. 임기응변으로 그냥. 그런데 그런 장면이 나왔다. 정말 그 몸에 아직 그게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건. 그렇죠. 네. 기가. 혹시 또 좋은 추천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작품이요? 이 작품은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다시 그걸 극복하면서 저는 단계별로 인간이 성장해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 단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좋은 삶을 여기까지는 누릴 수 있다. 뭐 여기까지 누릴 수 있다. 여기까지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삶의 방법들을 익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영화가 짙게 깔고 있는 것이 죽음에 대한 감정선이라고 생각해요. 톰미. 그러니까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삶을 다시 반추해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삶을 다시 삶을 다시 배워나가고 그 불안 속에서 인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영화이기도 한데, 저는 이 영화의 연출이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주인공의 그 방을 비출 때 되게 회화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방이 되게 입체적으로 비춰지는데 이게 조명이 거의 안 켜져가지고 약간 그 인상주의 이전에 그 낭만주의 회화처럼 느껴진달까? 인물이 짙은 어둠 속에 있다가 마지막에 그 바깥에 나와가지고 춤을 출 때 조명이 확 대비가 돼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다가 빠져나온 한 인간을 조명으로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톰미가 죽는 장면이 결국에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제작진이 음주의 파멸과 아름다움이라는 양 끝을 이제 표현하고 싶었던 거고, 이제 톰미가 죽으면서 그 파멸의 면을 표현을 하고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톰미가 변화하지 않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더 이상 삶을 살아나갈 수 없는 인간? 참고로 이제 토마스 보라셈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실제로 알코올 중독을 회복하기 위해서 금주 중이었다고 해요. 이게 네, 그게 이제 자극이 됐다고 실제로도.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촬영 자체가 결국에는 이 배우들이랑 제작진이 2주간 부트 캠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촬영 전에
뭐 일주일은 캐릭터 과거랑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즉흥적으로 연기를 이제 리허설을 했고 2주째는 술을 마신다는 것에 대한 연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술 취한 연기를 하고 실제로 술을 마시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술이 이제 이게 농도가 이제 있잖아요. 0.1%, 0.2%, 0.1%의 연기 때는 요래야 되고 0.2% 때는 요래야 되고 다 그거를 본인이 이제 체화를 해야 하는 거죠. 0.1%의 술 취한 연기 그거를 다 모든 배우들이. 혈중 그렇죠. 농도를 다 정해놓고. 네, 그러니까 배우가 매즈 미켈슨이 그 얘기하는 거 일반적으로 배우가 취하는 연기할 때는 취해 있지만 취하지 않은 척하는 인간 연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건 별로 안 어려운데 근데 엄청 취해 있는 사람은 마치 미쳐 보이는데 그 연기를 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며칠을 거쳐가지고 그냥 취객 행동이나 계속 관찰했다고 그걸 관찰하면서 이제 연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어가지고 서로 그냥 취한 거 보면서 웃으면서 그냥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영화의 원제가 드렁크잖아요. 네. 술을 마신다는 행위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술의 기원이 디오니소스 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괴와 충동, 그다음에 무절제 등이 오히려 서양에서는 창조적 에너지로 해석이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술을 마실 때마다 인물은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점 때문에도 술과 인간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토마스 빈터베르그 감독 이게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게 이게 감독 시상식 때도 이제 소감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딸이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었죠. 이제 촬영 들어가자마자. 근데 이제 그래서 심지어 학교도 그 딸의 학교예요. 네, 딸의 학교에서 맞아요. 직접 찍었었고 그래서 사실은 또 심지어 매즈 미켈슨이 맡은 그런 딸까지 이제 연기를 하려고 했었던 예정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소감에 이제 아이다 방금 기적이 나와서 어딘가 볼지 모르겠지만은 이상은 낼 것이다 이렇게 소감을 남기기도 했었던 게 있었고 감독 얘기를 하려다 이걸 빼먹었었네요. 네. 혹시 뭐 이제는 뭐 괜찮은 지금까지 얘기했다면은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 혹시 뭐 준비하셨던 것 중에 뭐 없으면 뭐 안타까웠던 걸로 잠깐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은 아쉬웠던 거는 그 주인공의 부인 캐릭터가 다소 자기적이라는 거죠. 그렇네요. 그랬나요? 의외로 남자들 캐릭터보다 하긴 남자들 중심의 캐릭터이다 보니까 서사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의외로 소홀히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자 캐릭터가 그 남자가 이렇게 술 마시고 바로 변하는 거 보자마자 의심을 하고 변한다거나 뭐 이런 거 했는데 바로 변해버리잖아요. 바로 관계를 회복해버리잖아요. 좀 그게 많이 좀 자기적이라 느껴졌었어요. 아 그거는 그랬어요. 맞아요. 예, 자기 왜 이렇게 돌아왔어 하는 거 있잖아요. 캠핑장 가서 그것도 많이 오글거렸어요. 타고 네, 그렇죠. 그렇군요. 혹시 또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연장선상에서 그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이 헤어진 아내의 문자를 받잖아요. 네네. 근데 문자가 이제 많이 보고 싶다 뭐 이런 문자를 봤을 때 이것은 약간 영화 같지 않은 전개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할리우드 리메이크가 확정이 됐단 말이죠. 결국에는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이거 수많은 판권 경쟁이 있었는데 그 판권을 따낸 게 결국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러면은 이제 주연이 되겠죠. 주연을 맡을 것이고 그러면 토마스 빈터베르그 감독은 공동 제작으로 참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할리우드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사실 이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제 생각에는 이거 나무주연상 노리고 찍은 것 같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네, 왜냐면은 이미 그 비슷한 술은 아니잖아 마약에 취했던 연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 캐릭터가 자칫하면 개치비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렇죠.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춤을 얼마나 잘 출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에 춤춰야 되는 게 좀 있는데 기대가 되게 되고. 그럼 이제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게 술과 관련되어서 혹시 생각나시는 작품이 하나씩 있다면은 소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네. 카사블랑카 생각이 났죠. Here is Luke and You. 네, 정말 명대사죠 영화에. 네, 근데 사실 그대 눈동자의 건배는 사실 한국식 오역 대사긴 하지만 그렇죠. 이거만큼 그 뉘앙스를 잘 전달하는 대사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초월 들어요. 번역이 됐죠 이른바. 네, 그러니까 초월 번역 정말 이거보다 나은 건 사실 없다 이런 느낌. 그래서 어쨌든 카사블랑카는 사실 술집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잖아요. 네네. 술도 되게 많이 마시고
남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일단 저는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기도 했고 또 험프리 보가트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골라봤습니다. 다들 안 보신 분이 계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저는 술집 하면 그 왕가이의 타락천사에서 그 화면이 관광 렌즈를 써가지고 화면이 되게 일그러져 보이는 그런 씬이 있는데 네. 거기서 남자랑 여자가 둘이 서로 눈 안 마주보고 술 마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 혼자서 이거 뇌까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주변이 약간 흐려지지 않나요? 블러 네, 비슷하게? 블러 비슷하게 흐려지고 그다음에 남자의 그 느끼한 독백이 나오고. 맞지. 느끼한 독백. 저는 드라마 하나 꺼냈는데 저는 이때 비슷한 시기에 술꾼도시 여자들을 봤어요. 하필이면 이게 어쩌면 비슷했던 게 일단은 죽음이 나와요 한번. 네, 맞아요. 맞아요. 중간에 죽음이 한번 나오고 또 이게 사실은 현재 살고 있는 2030 여성들의 삶을 사실 완벽하게 대표할 수는 없어도 사실 충분히 음주를 매개로 같이 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를 보여준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작품도 역시 중년 남성들의 인생사를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었던 것도 약간 유사하고 사람도 여러 명이고 주인공들도 각자의 사연이 있었고 술하면 또 술이란 취향과 모든 걸 맞바꿔버린 소공녀도 있을 것 같고 한국에. 한국에 맞네요. 그렇죠. 소공녀도 있네요. 좋은 인생이요.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위스키가 저는 이상하게 저는 안 맞는 제 스타일 안 맞는 건지 오히려 그거는 저는 약간 그의 술이 역시 기호품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일종의 기호품이 아닌 게 거기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저희가 1부로 준비한 어나더 라운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2편이 있거든요. 2편 차근차근 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였습니다.